것은 윤석열 피청구인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던 그 군 장성들이라든가 경찰 관계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하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뇌란숙의 피청구인과 자신의 잘못을 부하들을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대비되면서 피청구인이 정말 그 인간적으로도 바닥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경험을 먼저 했잖아요. 4년 전에 윤석열 총장을 제가 감찰을 했고 그 감찰 과정에 있었던 많은 윤석열의 모습들, 그 감찰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중대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년 전에 그 윤석열 감찰 징계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당시에 감찰 조사 주체인 저를 공격하고 징계위원들 하나하나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성을 공격했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또 일일이 그 공정성을 시비 삼아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인상 깊은 것은 박수 쳐주지 않아서 국회에 예산안 연설하러 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외면하고 뭐 이런 얘기를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박수 쳐주지 않은 것이 어떻게 계엄의 어떤 이유나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삐쳐서 계엄을 했다는 말인지 그런 모습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뭐 4년 전에도 자신의 의견이나 그런 것에 반대하는 다른 의견을 내는 검사들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눈을 쳐다보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곁에 두지 않았던 그런 검찰총장의 모습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홍장원 1차장이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물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포 명단은 홍장원 1차장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영주 재판관도 지적하셨다시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받아 적으라고 했던 내용, 그리고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도 받아 적으라고 했던 그런 내용과 패턴이 똑같이 홍장원에게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으라고 한 그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홍장원에게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헌법재판관의 지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그것을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홍장원 차장이 뭐 술을 마신 것 같다라든가 그래서 음주를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좀 너무 궁색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좀 치졸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탄핵 심판의 중요 쟁점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 입증의 중요한 구성 요건이거든요. 중요한 쟁점인데 지난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좀 대부분의 중요한 진술들에 대해서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더니 김용현의 변호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접촉했다는 이런 정황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전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 국회에서 했던 내용,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국회 무력화, 폭동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좀 심층 있는 입증을 위해서 이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직접 받은 조성현 수방사 경비 1단장의 진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조성현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성현 단장이 나와서 굉장히 또렷하게 명확하게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은 그 지시가 조금 부당해서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수방사령관에게 다시 재검토를 요청했고 수방사령관이 그렇다면 특전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낼 테니 수방사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혼잡스러운 그 통로를 확보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진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제 조성현 단장의 진술로 증언으로 굉장히 명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온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 그 외에 피청구인 측의 증인들이 좀 검찰 조사와 좀 다르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피청구인 앞에서 증언하는 데 대한 좀 껄끄러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죄를 인정하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사실은 헌법재판에서 피청구인이 그 정치적인 공세,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청구인의 그런 어쨌든 정치적인 공세에 자신들이 좀 부합해서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저는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서에 그 수사기관에서 그 조사받았던 그 조서 내용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조서를 또 증거로 대부분 채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사실관계 입증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검찰 조서, 수사기관에서의 조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입회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든가 영상 녹화를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으면 증거 채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거 박근혜 당시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이 자신이 검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있던 조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리고 중구난방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검찰에서만 조사를 했다면 한 방향성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경찰과 공수처와 검찰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보다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서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서의 내용을 hum집내기 위해서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세 명의 증인이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그 다음에 오늘 어제 했던 조성현 또 수방사 단장하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 이 세 사람의 증언은 그 내란 행위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을 대부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청구인 측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내란 행위 입증에 도움을 주는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김봉식 또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국회 봉쇄 관련해서 11시 37분부터 두 번째 이제 국회 봉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국회 봉쇄는 포고령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은 위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위법한 포고령이 집행이 됐다는 것이 입증이 돼버렸죠.
어제의 증언으로. 그리고 그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로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요. 저는 그 첫 번째 그 증언으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이 내란 행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대부분 입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피청구인이 포고령이 뭐 위법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스스로도 이 국무회의가 뭐 예를 들면은 제대로 된 안건으로 심의됐다라든가 뭐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리고 저희 국회 측에서 또 제출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진술한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 그 다음에 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이 위헌 위법한 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 전원이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인정을 하고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뭐 3월 초나 늦어도 3월 뭐 중순은 가능하지 않나, 선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계속 시비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지금 신청하는 증인들이라든가 뭐 증거 체부와 관련해서 절차와 관련해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와 관련해서 지연시키고, 그 와중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이제 중대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뭐 어쨌든 다소 좀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대결심과 같은 그런 표현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당시에 박근혜 측 대리인들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해서 그것이 그 당시에도 이것은 절차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결심은 아마 뭐 대리인단이 전원이 뭐 사퇴한다라든가 아니면 피청구인이 이 재판을 뭐 거부한다라든가 이런 발표를 하는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탄핵 심판 절차는 오히려 저는 너무 피청구인에게 많은 절차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선거와 관련한 공방은 이 탄핵 심판의 중요 쟁점이 아닙니다. 피청구인 측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뭐 선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보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났고 최종적인 법의 해석이 끝났습니다.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재판에서 피청구인의 탄핵심판에서 공방을 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받아주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절차적인 권리 보장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피청구인이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복하고 중대결심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검찰 시절의 모습 거의 많이 오버랩이 되고,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이 사실은 검찰총장 당시에 검찰을 운영하는 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인사를 한다거나 할 때도 자신의 말만 잘 듣는 사람들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주요 자리에 본인이 낙점해서 데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근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본인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라든가 국민들을 적으로 돌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돌리면서 그 없애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야당이 대화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뭐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대화 타협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본인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윤석열 본인의 이 그런 국정 운영 때문에 이렇게 파탄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사실은 예정된 결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렇게 그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소송 대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하고 똑같더라고요. 막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막 뭐라고 하고 뭐 반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품이 없고 정제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그 법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법정에서조차도 그 소송 대리인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좀 품위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비천구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밖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은 못 할 겁니다. 법률가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그 재판장에 나와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극우 강성 지지층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선동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통해서 극우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을 통해서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 뭐 대선에서 어쨌든 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만일에 한다면 그럼 본인이 사면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게 옥중 정치를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부안해동을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저는 대선을 포기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헌정 질서가 혼란스러운 것이 끝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서 이 국정의 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정질서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합해서 저렇게 옥중 정치에 도움을 주고 오히려 그 메신저로 본인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즉 인사들은 이 극우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서 자신의 어쨌든 정치, 그러니까 3년 후잖아요. 총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총선 때, 3년 후에 총선 때 자신이 그것을 좀 이용해서 다시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뭐 이 정도의 바람밖에 없는 것인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극우 유튜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 맹신하는 것에 불과했잖아요. 그것이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과거에는 계속 외면하고, 오히려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를 굉장히 그거 아니라고 오히려 이제 발표도 하고 사전 투표를 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 측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오히려 뭐 그것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주장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지난 총선에서 본인이 굉장히 큰 표차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것을 못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심정에서 부정선거에 심취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맹신하게 되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보고 거기에 좀 뭔가 이렇게 본인이 극우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반헌법적인 행태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한 30년 가까이 검사를 했었고 법률가이고, 그러면 이것을 수사로 해결을 해보든지, 아니면 재판으로 이 결론이 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태예요. 자기가 그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진 거, 국민의힘이 그것을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게 원인이 뭐지 하다가 부정선거로 그 사유가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본인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도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또 그 당시에 조작이 됐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본인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그런 여론조사를 믿고 맹신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본인의 사유가 흘러갔을 것이고, 마침 그런 극우적인 유튜버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층,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이고, 그래서 또 행동으로 이렇게 또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태들이. 그게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때도 법무부 장관 대행이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해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 스타일리스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그 스타일리스트 비용을 댄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대행은. 그런데 그 스타일리스트 비용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된 것인가? 그 대통령실에서 된 것이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스타일리스트 비용을 어쨌든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이 법정에 났을 때는, 그때는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던 때였고 접견이 금지되어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외부인 접견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그 머리를 손질했다면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머리 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시계를 차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수용자들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뭐 경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머리 치장이라든가 뭐 시계를 찬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호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그동안 있어오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해야 될 것이지만, 저는 뇌란 수괴 혐의는 매우 중대합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법정형이, 그런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수괴 피고인 대통령인데 그렇게 어쨌든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증인으로 나오는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군 장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제 나온 김봉식 청장,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전부 다 하얘요. 그러니까 염색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그런 손질과 관련해서는 그런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굉장히 멀쩡하고, 오히려 본인의 지시를 받았던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부하들은 다들 초췌한 모습으로, 김용현 장관까지도 그렇게 배비대에서 나오는 모습은 저는 보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에도 똑같이 징계위원들을 흔들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공정성 시비를 삼아서 나중에 불복에 밑자락을 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위법 논란,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또 수사권이나 영장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소가 됐고 재판 중인데 지금은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또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흔드는 과정에서 또 막 그 재판관들에 대한 그 개인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블로그에 뭐 독후감을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는 거 그것을 국민의힘 측에서도 또 그걸 같이 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그것은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은 헌법재판에 대해서 불복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을 함으로써 그 국가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그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러면은 또 오히려 이제 같은 이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멈춰야 되고 지난 서부지법 폭동 때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인사들이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영장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폭동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명분을 준 것이에요. 오히려 또 막 심지어는 국민저항권이라는 표현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판관들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흔들면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그것은 또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으로 이어질까 매우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힘 혐의는 너무 명백하거든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만일에 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반헌법적 상황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제 국민의힘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 또 지도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그 옥중 정치 메시지를 계속 또 국민들한테 전파하고 이런 모습들은 실망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가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시려면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란을 진압하는데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초유의 사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부지법 폭동은 사실은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그 폭동을 일으킨 저는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란의 잔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피청구인 피고인과 국민의힘 정치 세력들이 이 내란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치의 영역을 사실은 이 내란이라는 것은 법치의 영역인데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정쟁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정쟁화시키는데 나름 어쨌든 작은 성공을 이루면서 그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시그널을 줘서 이것을 뭐 계속 불복하고 문제 삼으라고 해서 그래서 폭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거든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게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명태균 보고서가 작년 11월 4일인가요?
그렇게 나왔고, 그 후에 그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법무부나 이런 데 보고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 뭐 내부적으로 뭐 일부가 보고되고, 또 사실은 윤석열에게는 보고가 안 됐을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명태균 측이 뭐 김건희 그 여사 관련해 가지고 뭐 거기 전달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명태균과 같이 한 국정농단, 그다음에 김영선 공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당무 개입이라든가 뭐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뭐 윤석열 본인과 윤석열 부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조치, 그러니까 그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은 듭니다. 이것을 명태균 특검으로 그것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연루가 되어서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명태균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국민의힘 지금 문제된 대선 주자들이 고소하기도 했어요. 명태균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들은 떳떳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은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 탄압이 아니고, 만일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뭐 여론 조작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게 있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국기문란이죠. 그래서 이 내란 사태에 그것이 가려져서 그렇지, 그것 자체로 굉장히 뭐 엄청난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 특검으로, 수사로 실체를 밝혀가지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그것을 뭐 보여드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뭐 대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뭐 그 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반환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 측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계속 뭐 거부하고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털 것은 털자. 그래서 뭐 그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명태균 특검법도 그렇고 수사를 밝혀야 되는 그 특검으로 넘기고, 그리고 새롭게 뭐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기 대선이라든가 여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었고 윤석열 검사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퍼블릭의 개념이 없는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거나 뭐 개인적인 삶을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공직자로 나섰고,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유화의 끝이 저는 내란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이 역사에 본인이 장본인이 된 것이죠. 지금이라도 본인이 반성하고 역사적인,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